일본 메이저 님성 아이돌 시장을 사실상 독점한 자니스 사무소의 공개 연습생 제도인 자니스 주니어 출신이자 자니스 주니어 그룹 세븐맨 사무라이 멤버였던 마에다 코키가 2021년 1월 공개된 인터뷰에서 과거부터 논란이었던 고 자니 키타가와가 부적절한 사건을 다시 재조명시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쭉 영어 공부를 해왔고 대학도 영문학과로 진학한 그는 영어로 제공되는 인터넷 뉴스 사이트 아라마제펜의 인터뷰에 응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모종의 압력이 있었는지 현재 자니 사장의 부적절 행위 관련 인터뷰가 삭제된 상태이며 일본 언론과 여러 미디어를 통해 확산된 원문을 바탕으로 일본의 황색 언론지 사이조 우먼이 보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에다에게 아라시는 최근 미국의 미디어로부터 인터뷰를 받고 있었지만 자니 키타가와에 의한 탤런트 성적 학대 혐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자니 키타가와가 아이돌에 대해 학대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자니 키타가와는 게이였다. 그리고 그와의 성관계를 원했던 주니어 연습생도 있었다. 왜냐하면 누가 데뷔할지 결정하는 건 자니 키타가와였으니까. 이것이 학대로 간주될지는 모르겠지만 자니즈 주니어와 자니 키타가와 사이에 성적인 관계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고 답한 것이다. 자니 사장의 부적절한 행위 의혹이 처음 일어난 것은 아니 행위 자체에 대해서 언급된 첫 번째 사례는 무려 60년 전인 196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래 자니 사장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일본에서 살다가 대학을 미국에서 나온 미국 출신의 일본인이어서 그의 집에 미제물품이 많아 동네 소년들이 그를 잘 따랐고 소년들을 데리고 야구팀을 조직해 활동시켰었습니다. 그러다가 4명의 소년들과 영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보고 자극을 받아 이 소년들을 데리고 최초의 4인조 그룹 자니스를 1964년에 데뷔시켰었습니다. 89년 10월에 출간된 책 자니스의 역습은 자니스 사무소의 최초의 그룹 자니스의 멤버 나카타니 료가 쓴 책으로 그가 책에 남긴 내용에 따르면 자니 사장의 부적절한 행위는 자니스라는 그룹으로 데뷔하기 전, 그러니까 야구팀 활동을 할 때부터였다고 합니다. 자니 사장의 집에는 미국산 과자, 오디오, 장난감 등이 있어 동네 아이들이 자주 놀러 갔었는데 그때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가 그날의 일을 상세하게 고백한 책 자니스의 역습을 인용한 사이조 우먼의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자니 씨를 신뢰하고 있던 나카타니 소년이 혼자 자니 씨의 방에 놀러간 어느 날 마침내 자니 씨는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 행동에 나섰다는 것이다. 둘이서 서로 장난치면서 기분이 좋을 거야. 이렇게 하면 일하며 손을 위아래로 움직여. 나카타니 소년을 하게 했다고 충격 고백을 했다. 나카타니의 나이는 당시 11살에 불과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나머지 3명의 멤버들도 이 당시 비슷한 일을 당했음에도 모두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상한 아저씨라며 웃고 넘겼었다는 것입니다. 나카타니 그의 고백이 담긴 책에 따르면 그는 이후 성애의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언급합니다. 자니 사장의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최초로 공론화된 것은 이 사건 이후 2년 뒤인 1964년이었습니다. 당시 자니스는 설립 2년차의 신생기획사였고 사무실에 기반이 없어서 와타나베 프로덕션의 도움으로 일본 연예계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던 춤추며 노래하는 자니스라는 댄스 그룹을 데뷔시켰습니다. 앞서 언급한 4명이 소년들이 멤버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뷔 준비 과정에서 첫 그룹 자니스를 신예능학원이라는 곳에게 의뢰해 춤과 노래를 트레이닝 받게 했는데 수업료 미지불 문제로 270만엔 하나로 2,700만 원의 수업료 지불 문제 관한 소송에 걸리면서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3년에 걸친 소송 과정에서 자니 사장의 부적절한 행위 의혹이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거론됐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의 재판 증언에 따르면 소년들에게 미심쩍은 사진을 보내 흥분시킨 후 소년들의 몸에 장난을 치거나 자니 사장이 자신의 그곳을 만지게 시켰다라고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때 증언으로 함께 출석한 첫 데뷔 그룹 자니스 멤버 4명이 피해자였음에도 이를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재판에서는 이들이 모릅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라는 말만 했다고 합니다. 나카타니의 폭로책에 따르면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대답만 하라고 이미 지시를 받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숫자만 자니스에서 주니어, 연습생 소속이었던 4명을 포함한 총 15명이었습니다. 사실 최초의 그룹 자니스 소속 나카타니의 고백이 담긴 책의 발간 1년 전 히카루 겐츠에게라는 폭로책이 먼저 발간됐었습니다.
저자는 1968년 자니스 사무소의 두 번째 그룹으로 데뷔한 포리부스의 리더 키타 코지였습니다. 책 출판 당시 그는 각성제 사용 등으로 활동이 어려운 상태라 복귀 조건으로 자니스 폭로책을 써달라는 제안을 받고 책을 낸 것이었습니다. 그의 책 내용에 따르면 자니스 사무소의 세 번째 데뷔 그룹 주크박스 멤버들도 부적절한 행위를 당했다고 합니다. 적나라한 내용이 너무 많아 영상에서 책 내용을 다 소개하기 어려울 정도이나 요약하면 13세의 소년에게 더러운 행위를 한 건 물론이고 당시 피해자였던 소년은 자니 사장의 더러운 행위에 어린 나이에도 의문을 가졌음에도 데뷔시켜준다는 꼬드김에 이 사실을 숨겼다고 합니다. 데뷔 후에도 사장의 더러운 행위에 거부를 할 경우 월급을 안 주거나 다른 멤버들보다 적게 주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폭로됩니다. 1974년 자니스 사무소에 입소하여 75년 솔로로 데뷔하며 2년간 자니스에서 활동한 토요카와 저도 97년 혼자서의 여행길이라는 책을 통해 자니 사장의 부적절한 행위를 언급했습니다. 토요카와 조는 원래 고아 출신이어서 책 서두에 자니와 그의 친누나 메리에게 자신을 연예계로 입문시켜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적고 있지만 그는 자니 사장의 방에서 잤고 자니 키타가와의 요구에 응한 결과 단 일주일 만에 데뷔가 결정되었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자니 사장에게 스카우트된 지 일주일 만에 TV 출연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미성년자인 소년들에게 술과 담배가 암묵적으로 용인되었다고까지 적었습니다. 토요카와는 현재도 가수 활동 중이고 자니 사장의 타계 후 2019년 9월 4일 열린 자니 키타가와 이별의 모임에도 참가했습니다. 한편 황색 언론인 주간문춘은 99년부터 연예계의 몬스터 자니스의 극악무도라는 타이틀로 자니 사장의 부적절한 행위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자니스 사무소에서 주니어, 연습생 생활을 거친 소년들 등의 증언 등 매우 심층적인 보도를 통해 자니 사장의 부적절한 행위, 소년 12명에게 취재를 했고 소년들에게 중요한 점에 대해서는 각도를 달리해 여러 차례 반복 질문에 모순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10명 이상이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피해를 호소했다는 사실을 보도한 것입니다. 도쿄에 위치한 미도리 공동법률사무소 소속의 호즈미 타케시가 자니 사장의 사망 후 미도리 공동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 내에 있는 칼럼 게시판에 쓴 2020년 2월자 글에는 당시 재판에 대해 상세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니스 사무소는 즉각 반발하며 소송을 걸었고 결국 2002년 5월 도쿄 고등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자니스가 일단 재판 자체는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심을 거치면서 보도 내용은 사실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즉, 현재 우리나라의 법으로 해석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된 셈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자니스 사무소에 피해가 갔으니 주간문춘 측이 자니스 사무소에게 120만엔 하나로 1200만 원의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지만 그와 별개로 자니 사장의 동성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 사실 등의 보도 내용은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은 실제 피해자인 자니스 주니어 출신의 소년 2명이 증인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비공개 재판으로 이뤄졌었습니다. 그리고 자니 사장도 법정에 출석했었습니다. 호즈미 타케시 변호사가 회고한 재판 내용을 보면 이러합니다.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이 같은 소년들의 호소에 대해 1심 원고, 자니 사장 및 자니스 사무소 측은 소년들이 진술하는 성희롱 행위에 대해 그런 것은 일절 없습니다 라고 말할 뿐이며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소년들이 진술하는 1심 원고로부터 성희롱 행위를 받았을 때의 상황이나 기타 성희롱 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해 1심 원고 측은 구체적인 반증을 하지 않고 있다. 고 고등법원은 지적했다. 자니 키타가와는 20여 년 전 질병 수술 때문에 성적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소년들이 주장하는 음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도 도쿄 고등법원은 의사의 진단서인 증거에는 1심 원고가 위수술을 받았음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수술의 후유증으로서 1심 원고가 성적 기능 및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이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으로는 이 수술로 인한 1심 원고의 상처 크기, 형상 등을 이해할 수도 없다. 그 밖에도 위 진술서의 수술에 따른 후유증의 존재나 수술 시 흉터에 관한 기술을 뒷받침할 증거는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 진술서만으로는 위 수술로 인하여 1심 원고가 완전히 성적 기능 및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니 사장은 법정에서 황당한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지금 거짓말이라고 하시지만 그들 증인으로 나온 소년들은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을 저는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즉 자니 사장은 소년들의 증언에 즉각 반발하거나 명확하게 아니라는 점을 부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모호한 발언으로 거짓 증언은 아니라는 식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겨버렸습니다. 도쿄 고등법원의 최종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었습니다. 피해자인 소년들의 나이와 사회적 혹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다는 사정, 소년들과 1심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 능력 등의 차이, 해당 행위의 성질 및 이 행위가 소년들에게 미쳤다고 생각되는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소년들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도 보호자에게 사실을 밝히지도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 없고, 또 소년들의 입장에 서면 소년들이 1심 원고, 자니 사장 성, 희, 롱 행위를 거절하면 무대에서의 대우가 나빠지거나 대비할 수 없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점에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자니스 측은 처음에 보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주간문춘에 1억엔, 하나로 10억 원의 소송을 냈습니다. 2002년 3월 27일에 1심에서는 자니스 측이 승소하여 주간문춘이 자니스 사무소에 880만 엔, 하나로 약 9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2003년 7월 15일에 2심 판결에서는 동성애 부분이 사실보도로 인정받으며 주간문춘이 자니스에 배상해야 하는 배상액이 120만 엔, 하나로 1200만 원으로 대폭 감해졌습니다. 자니스 측은 즉각 항소했지만 2004년 2월 24일 기각되어 배상액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다만 운이 좋았는지 자니 사장은 동성애 행위를 했음을 인정받은 것과 별개로 그 행위가 법적으로는 위법한 행위로서는 인정받지 않았는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주요 언론사나 방송국 등에서의 보도는 일절 없었습니다. 주간문춘이 황색 언론지로 유명하고 소위 찌라시도 많이 다루는 질 낮은 이미지도 있다지만 나름 메이저 언론 매체 중 하나인데다 법적 다툼을 통해 자니 사장의 부적절한 행위 의혹 자체는 사실로 인정받음에도 말입니다. 오히려 뉴욕타임즈, 영국의 옵저버 등의 해외 언론이 이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주요 미디어에서 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은 덕분인지 어머니의 치맛바람에 의해 자니스 사무소의 오디션을 보고 입소하는 경우도 여전히 많았습니다. 아라시의 데뷔해인 1999년도 경까지 자니스는 합숙소를 운영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지방 출신 주니어들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90년대 후반경까지 자니스는 도쿄에만 사무소가 있어서 지방 출신 지망생들은 이곳에서 생활하며 도쿄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주니어 활동을 했습니다. 칸사이 지역의 킨키 지방 출신인 2인조 듀오 킨키키즈의 멤버 등도 합숙소를 거쳐갔었습니다. 합숙소 에피소드는 표면적으로 과거 자니스의 단골 에피소드이기도 했고, 이는 아라시나 스마업, 킨키키즈 등이 방송을 통해 언급한 것입니다. 僕と二宮と松本がここの3人がその話を聞いてたんですよ、でなんかすごいことに巻き込まれちゃったなと思って、その時に僕と二宮で、合宿所に、僕ら都内に住んでたんで合宿所住んでなかったんで、合宿所行って断ろうと思ったんですね。なるほど。で合宿所入って断りに行こうとしたら、社長がいなくて、したら机の上に資料があって、グループ名がいっぱい書いてあったんですよ。そんなもんなんかこう極秘資料を入手したの。 아라시의 사쿠라이 쇼가 말한 그룹명 비와의 에피소드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숙소에는 자니 사장이 생활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훗날 법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인정받게 되는 사장이 소속사 사장이 연습생 주니어와 일부 지방 출신 데뷔그룹 멤버와 함께 생활을 했었던 것입니다. 1987년 데뷔하여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춤을 춘다는 붐을 일으켰던 히카루 겐지의 데뷔 후보생이었던 주니어 키야마 쇼고는 2005년 3월 폭로책을 썼습니다. 책의 제목은 스마백에, 그리고 모든 자니스 탤런트에게였습니다. 책 표지에는 나는 자니 키타가와의 애인이었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니 사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당했음을 적나라하게 썼습니다. 히카루 겐지의 데뷔가 거의 확정적인 상황에서 자니 사장의 부적절한 행위에 견디지 못하고 만 17세의 나이로 자니스를 그만두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법적 다툼과 마찬가지로 이 책의 출간에 대해 언론과 미디어들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6월 18일 지주마카 출혈로 쓰러진 자니 사장은 7월 9일 만 87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언론사들은 그의 사망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그의 업적을 기리기 바빴습니다.
소속 연예인들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생방송 등에서 울기 바빴고 고 아베 전 총리는 조전을 보내는 등 정치권에서도 그의 죽음을 기리기 바빴습니다. 뉴욕타임즈와 BBC를 비롯한 해외 매체들은 그의 사망 소식과 함께 2004년까지 이어진 잔이 사장의 재판 등을 거론하며 부적절한 행위 문제를 다시 거론했지만 대다수의 일본 주요 미디어들은 이 과거의 추문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간문춘만이 후속 보도를 했습니다. 2019년 7월 25일호에서 본지밖에 쓸 수 없는 히데 프로듀서의 빛과 그림자, 자니 키타가와 신비한과 성적 학대 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증언을 보도했습니다. 아라시의 멤버와 동년대의 전 자니스 주니어가 자니 키타가와의 초대를 거부하면 무대의 구석으로 쫓겨난 것, 그리고 자신의 첫 키스는 자니 키타가와였던 것 등을 고백했습니다. 주간문춘과 그 계열사의 언론 미디어는 현재 자니스와 관련된 그 어떤 공식적인 취재 행사에도 취재를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2021년 폭로한 마에다 코키의 인터뷰도 현재는 부적절한 행위 관련 인터뷰 내용은 삭제됐습니다. 자니스의 밴드 토키오의 메인 보컬이었던 나가세 토모야는 자니 사장의 추모 코멘트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니 씨는 너무 멋있어서 아마 지옥행일 거예요. 저도 지옥을 목표로 하는 남자니까 다시 지옥에서 만나요. 그때까지 푹 쉬세요. 록밴드의 보컬로서 일본의 일반적인 아이돌과는 다소 다른 마초적인 이미지를 구축한 나가세의 추모 인사말은 좋건 나쁘건 화제가 됐습니다. 센스 있는 표현이라는 말부터 의도가 뭐냐는 감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농담처럼 말한 나가세의 지옥 발언은 뼈가 있는 발언이었을지도 모릅니다.